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직무배제 부적절 판단에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은 6년 만에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법원과 감찰이 모두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 부적절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제 결과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빠른 방법은 대통령이 그만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동안에 검찰총장이 그만뒀을 때 다 그런 방식으로 그만뒀던 건데요. 시대도 바뀌기도 했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만둘 뜻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절차를 통해서 일단 검찰총장이 그만둘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왔던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절차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맞게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무리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질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좀 잠시 멈춰라 이런 신호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호대로 여권에서 행동하면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 신호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당연한 판결이었고 사필 규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의 지배를 기본으로 하는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판결 내용, 주요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거든요. 직무정지라는 건 해임과 정직과 같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요구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참고 건들 수 없는 유명의 손해가 발생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취지의 임기 2년을 보장했던 취지를 몰각했다. 그다음에 지휘 감독권을 최소한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보여줬고 윤 총장에게 행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타당하지 않았다고 저는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고요. 네. 또 감찰위원회는 절차적 흠결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여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쟁송 자체가 이제 1단계는 지금 지워졌지만 앞으로 여권의 스탠스, 대응의 여부에 따라서 후폭풍이 커지느냐, 그다음에 이 정도로 조금 일회성으로 잦아드느냐 문제는 이제 여권의 선택지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은 역시나 반응이 엇갈립니다. 여당은 일단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도 좀 당혹스러운 모습을 좀 감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윤 총장의 자진 사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이런 반응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진 사퇴를 요구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보입니다. 윤 총장 측 인사가 얘기한 걸 봐서 대통령이 징계를 해서 재가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난 그만둘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문 대통령의 뜻이 중요한데 문 대통령의 뜻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이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앞서 법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규정해왔던 우리 사회 규범에 맞게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징계위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를 열어서 빨리 뭔가 해임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내린다고 하는데 너무 급급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절차이긴 하지만 이미 그 감찰위원회라든가 법원 판단으로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 많이 훼손된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할 경우에 그거에 따른 또 폭풍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지금 이 절차에 따라서 하자면 감찰도 사실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수사에도 절차 흠결이 있고 그리고 감찰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거나 하는 과정들이 누락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거죠. 원칙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수기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게 저는 대통령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자진 사퇴 이야기 이미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외통수에 몰렸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자진 사퇴해라. 그러니까 네가 명예롭게 물러나라는 건데 아니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치라는 것이 법의 지배를 얘기하는데 아니 잘못한 사람이 왜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이 입증된 바도 없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게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그거 특히나 입법부 의원들이 할 말이 아니죠. 잘못을 했다면 오히려 지금 법원은 절차적 흠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추미애 장관의 부당성을 지적했단 말이죠. 그럼 책임져야 될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지는 게 온당하지 왜 잘못이 입증되지도 않았잖아요. 징계위가 열리지도 않았고 징계에서 소명 절차도 다 밟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 보고 당신 물러나시오라는 게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지한 정치 공세라는 거죠, 저는. 예. 그렇게 해서 과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얻겠습니까? 저는 자진 사퇴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선택지가 없어서 코너에 몰린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이긴 한데 이것은 저는 레토릭, 그러니까 수위 조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게요. 예.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30분 만에 대검에 나왔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나와서 입장 발표하는 거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 번 좀 숨고르게 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도 될 텐데 나는 이렇게 정당하다. 이런 걸 마치 과시하듯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게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위험하다고 자꾸 바라보겠습니까? 첫 발단은요. 조국 전 장관 수사였어요. 그때 다시 되돌아가는 논쟁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 가운데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막 들어옵니다. 그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검찰총장의 사상 초유의 대응들을 보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여권에서 검찰총장을 뭐 밀어내려고 하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그만둬야 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절차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권을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총장이 마치 모든 사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검찰총장이 마치 대통령처럼 행사하거나 정치인처럼 행사할 때 그거는 오히려 더 우리 사회에 훨씬 더 큰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 말에 잠깐 예. 반박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권 행사를 과도하게 남용했는지도 입증되지도 않았고 개인의 판단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자 어저께 판결이 4시쯤 나왔어요. 공무원이 누굽니까?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당연히 그 판결이 났으면 복귀해서 일을 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휴가도 내지 않고 뭐 월차도 쓰지 않았는데 그럼 출근 안 합니까? 직무에 복귀하시오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게 그게 공무원의 자세죠. 근데 그 자세를 가지고 마치 개선장군이다.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답한 걸 가지고 그걸 개선장군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총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포부로는 있을 수 있으나 어제 저는 판결이 내려서 출근한 거야말로 그건 공직자로서 당연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보려면 태도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그 근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고려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난 권한 행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거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 충돌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 조금 더 신중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부분에 하시는 대해서 거죠. 예. 태도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 평론가께서는 앞서 책임질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다라는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 국민의힘도 지금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 다시 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여권에서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왔을 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른바 사찰 문건, 저는 사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느 사주 만난 거 부적절하다고 봐요. 징계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들 해석을 따지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들 법조계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응하는 방식들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 방식들이 너무 거칠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절차적 흥별을 감찰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있어서 어떤 절제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이 보여주지 못했다. 이걸 굳이 법원의 판결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책임에서 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론이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추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여권 내 지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경험이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어제 정세균 총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각각 또 단독으로 또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인가? 뭐 동반 사퇴를 정세균 총리가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여기에 대한 뭐 분석은 아직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법무부 자체에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일단은 선은 긋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당연히 뭐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발표를 해야겠죠. 뭐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 사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검찰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전과 후로 나누어서 총리를 만나고 또 대통령을 만나고 근데 청와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발표를 용인했다는 의미인데 저는 무슨 얘기가 오고 왔을까? 당연히 이제 정무적 판단들을 요하는 것들이 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통령의 수사를 보면 보도에 따르면은 나도 고민이 많다라는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선택지가 정말로 많지 않은 이유가 동반 사퇴론도 이게 사실 지금 법률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동반 사퇴를 하려면은 추미애 장관 사퇴시키고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 정무적인 판단, 정무적인 처사는 될 수 있으나 윤 총장이 지금 징계 중이잖아요. 징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사퇴를 못하게 국가공무원법 규정돼 있어요. 예. 수사를 받거나 징계 중인 사람은 사퇴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징계를 먼저 철회해야 돼요. 그럼 징계를 먼저 철회한다면은 징계가 잘못된 것을 또 입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외통수라고 표현하고 선택지가 많지 않다 얘기하냐면 동반 사퇴론도 굉장히 허점이 많은 거란 말이죠. 그럼 징계를 먼저 철회해야 되는데 그럼 추미애 장관만 물러나고 또 만일 윤석열 총장이 이걸 가지고 또 쟁송으로 나중에 나는 부당하다고 또 갈 경우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고언은 예. 여당이 숨고르기뿐만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그 어떤 전략적인 수로 풀려고 그러면 더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놓고 그다음에 윤 총장의 처리 문제를 따로 고민하는 게 맞지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순간 저는 명분도 신뢰도 다 잃는다. 그 말씀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시간차를 좀 두고 보면 전날 정세균 총리와 대통령의 면담이 있었고 그 후에 총리와 추미애 장관의 또 면담이 있었고 그 후에 총리와 그 장관과 대통령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차의 흐름에 뭔가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당 당대표까지 했고요. 결코 정치적 무게감이 가볍지 않은 인사고 차기 뭐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뭐 요즘엔 대권 후보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인사가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그냥 그만두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만들어 왔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도 사실 한편으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전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4일보다 더 뒤로요? 네, 예. 뒤로 미루거나 일단 보류해서 지금 뭔가 절차적 흠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비판 여론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고르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그럼 되고요. 감찰을 좀 다시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방식이 감찰이든 아니면은 다른 방식이든 간에 충분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소명할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반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견이. 그러면은 절차에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다 밟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당분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제도적 개혁으로서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 제도적 개혁으로서의 검찰 개혁은 공수처를 출범시킨다거나 공수처법 지금 결국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수처법 개정을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검찰권은 어느 정도 경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시죠. 저도 징계위를 말이죠. 예. 이틀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 지금 좀 뭔가 제도를 보완하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이틀 연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틀에 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추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차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위원장을 지금 직무대행으로 또 가기도 어렵고 저는 지금 오히려 속도 조절에 지금 내심 들어가면서 여론의 추이를 여건히 지켜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틀 후에 연다고 했지만 이틀 후에 열어서 징계를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법원이 부당함을 내했기 때문에 이 징계조차도 또 다시 부당성의 논의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그 김성환 평론가의 말에 동의하는 거는 지금 이 지점에서 여당이 속도를 내 가지고 밀어붙이기로 가면은 오히려 후가만 더 클 것이다. 그러면 지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럼 어떤 걸 명분을 취하고 어떤 걸 실리를 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꼼꼼한 고민을 해야 되지 윤 총장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더 희화화시킬 수도 있고 퇴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건 야당이 유리하면 유리하지 여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국정의 무한 책임 블랙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요. 만약에 그렇게 징계를 강행했는데 다시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 본안 소송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가처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결정은 바로 뭐 그 뒤에 나오겠죠. 그리고 또 혼란이 생길 겁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재보궐선거 기간이나 아니면 그 직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더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 뭐 끝부분 어느쯤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건이 훨씬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다 보면은 작은 사안을 오히려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 스스로도 검찰 개혁 임무를 완수하고 물러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앞서 한번 국회에 나와서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물러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여당이 공수처 12월 9일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렇게 윤 총장과의 이 갈등의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다 보면 차후에 추미애 장관 스스로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도 좀 많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든 걸 맞춰가지고 여건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혁으로서의 어떤 공수처 출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라.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도 많습니다. 국정원법이나 뭐 경찰청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도적 방식으로서의 어떤 권력기관들을 개혁하고 그리고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식들을 추구해 나가는 게 일단은 연말 정국에서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시한 내에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뭐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뭐 그 3차 재난지원금 부분에 있어서의 증액 문제 어떤 부분을 삭감시키고 어떻게 좀 증액시킬 것인가라는 데 있어서도 이견이 있다 보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았는데 합의를 한 부분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내년 보궐선거를 여야가 의식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만일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라면은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굉장히 이건 난감한 노릇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또 발목 잡히냐는 비난에 또 고민할 테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다시 3차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여야가 많은 선택을 고민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어쨌든 정치의 어떤 그 가장 기본인 합의와 갈등 조정으로 들어왔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다만 이게 이제 정부 예산보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죠. 2조 2천억 가량. 그게 늘어난 게 사실은 이게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당도 이제 뉴딜에서 일부 좀 양보했고 야당도 조금 뭐 동의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증액된 게 순증된 게 전부 빚이란 말이에요.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권이 너무 이건 쉽게 생각한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내서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어떤 식으로 2, 3일 만에 이거 뚝딱 합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가 합의해서 파행을 안 하는 건 좋고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건 좋으나 그러나 이런 빚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조금 너무 합의에만 덜컥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소명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곡간을 쥔 건 사실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걸 더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 국채 발행을 할 때도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순증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액이 거의 10년 만이기 때문에 정부와도 다 미리 좀 협의를 하고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가능한 것이고요. 전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반박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쉬운 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이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이 7조 8천억이었습니다. 이번에 한 3조 남짓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좀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편 지급이 됐으면 그다음에 선별 지급으로 갔고 그다음에 다시 뭔가를 지급을 할 때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 없었다. 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삶을 진짜 돌보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반박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빚 조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빚빚하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재정의 힘을 빌려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조금 국민들한테 지원해주고 빚도 조금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 국가 부채가 가장 적정하고 안정적인 순위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빚에 집착해가지고 지원할 거 못 지원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논의 과정이 짧았다는 걸 지적을 하는 거니까 빚을 내려면 내야죠. 내는 건 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이 증액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빚 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이거 부분을 처리할지 또 어떤 데서 해서 우리가 갚아나갈지 이런 데 대한 논의는 최소한 하고 나서 증액을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짧게 순식간에 합의를 해버리니까 이런 데서 과연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느냐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